독자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사먹는 이 맵고 달콤한 떡볶이가 사실은 궁궐 깊은 곳에서 금지된 사랑과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음식에는 그것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떡볶이의 눈물겨운 유래와 그 안에 담긴 한 궁녀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의 아픔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이 붉고 뜨거운 음식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와 함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영주 30년 늦은 오후에 경복궁 왕의 저녁 수라를 준비하는 수라관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명의 나인과 궁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각기 맡은 임무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규칙적인 소리, 뜨거운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상궁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곳은 맛을 창조하는 예술의 공간인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과 직결될 수도 있는 서슬퍼런 권력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수라간의 가장 깊숙한 곳, 임금님의 주안상에 오를 특별식을 만드는 소주방에서 어린 나인 서다미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갓 20을 넘겼지만 음식 재료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 경력의 대가처럼 섬세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궁에 들어왔지만 미각과 손재주만큼은 타고난 아이였다. 나미야, 소주방을 책임지는 박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어상 유추항에 올릴 궁중 떡볶이는 네가 책임을 지거라. 전하께서 지난번 네가 만든 그 맛을 잊지 못하시고 다시 찾으셨다. 알겠느냐? 네, 상궁 마마님. 다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칭찬인 동시에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박상궁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다미의 재능을 언제나 시기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다미는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최고의 재료들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갓 뽑아온 쌀로 만든 희고 부드러운 가래떡, 마블링이 예술처럼 퍼져 있는 최상급의 쇠고기 등심, 그리고 오직 임금님을 위해서만 담그는 수라간의 비밀 어육간장, 궁중 떡볶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장을 기본으로 하여 쇠고기와 각종 채소를 함께 볶아내는 달콤하고 짭짤하며 우아하고 기품 있는 궁중 요리의 정수였다. 다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떡을 일정한 크기로 썰고 쇠고기는 얇게 저며 배즙과 꿀, 그리고 어육간장으로 만든 양념에 정성껏 재웠다. 표고버섯과 은행, 밤을 곱게 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도 같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녀는 뜨겁게 달군 노소의 번철 위에서 재료들을 볶기 시작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소주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최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확한 순서와 시간, 불의 세기를 조절했다. 마침내 한 그릇에 완벽한 궁중 떡볶이가 완성되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색의 떡과 쇠고기 위로
오색의 고명이 아름답게 올라가 있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저녁 수라 시간이 되자 수십 명의 기미 상궁과 나인들이 임금님의 처소인 대전으로 향하는 긴 행렬을 이루었다. 다미는 자신이 만든 떡볶이가 담긴 그릇을 든 채 그 행렬의 일부가 되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행렬이 경회루 옆에 넓은 마당을 지날 때였다. 마당 한쪽에서는 임금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호위하는 내금이 네이 진웨이의 군사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젊은 내금의장 정원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와 군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다부진 체격,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궁궐의 모든 젊은 궁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존재였다. 다미의 행렬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마주쳤다. 정원의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다미는 그 미소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궁녀와 내금위장, 그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과 법도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 짧은 눈 맞춤은 이 엄격한 궁궐 안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수라상기 무사히 들어가고 다미는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 그날 밤 그녀는 일이 끝난 후 궁궐 후원의 가장 후미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감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의 낡은 돌 의자 위에 아주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마치 수줍은 연서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정원이 남겨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소통 방식이었다. 그녀는 홍시를 집어들었다. 그 밑에는 아주 작게 접힌 한지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힘있고 단정한 필체로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오늘 수라가 매우 훌륭했다 들었다. 너의 노고 덕분이겠지. 다미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수라간의 고된 하루의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높고 차가운 궁궐의 담장을 바라보았다. 그 담장은 그녀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인 동시에 그녀의 자유와 사랑을 가로막는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사랑이 훗날 그녀의 인생과 조선의 음식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손에 들린 달콤한 홍시처럼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 후로도 한동안 쪽지와 작은 선물로만 이어졌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그것은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언어였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다미는 정원으로부터 아주 대담한 제안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그가 궁궐의 휴무일에 맞춰 그녀를 밖으로 빼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단 반나절이라도 좋으니 궁궐 밖의 세상에서 진짜 연인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미의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궁녀가 허락 없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끔찍한 국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험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정원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이미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저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약속한 날, 다미는 아프다는 핑계로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서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비단 당의와 치마를 벗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궁녀 서다미가 아닌 그저 한 사내를 사랑하는 여인, 다미가 되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정원이 알려준 대로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위험 있는 내금위장의 군복이 아닌 평범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정원이었다. 그는 궁궐 안에서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편안해 보였다. 다미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다정하게 불렀다. 그 순간 다미의 세상은 온통 봄꽃이 만개한 듯 화사해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정원은 그녀를 화려한 양반가의 저택이나 경치 좋은 누각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온갖 소음과 활기,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찬 저작거리 한복판이었다. 다미에게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수라간의 정갈하고 섬세한 향기 대신 생선을 굽는 고소한 냄새와 국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낯선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상궁들의 날카로운 호령 대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자유롭고 거친 생명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리 와보기어라. 정원은 그런 그녀의 손을 이끌고 저작거리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음식 하나를 시켰다. 잠시 후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투박한 뚝배기 그릇에 담긴 벌겋고 뜨거운 무언가였다. 그것은 가래떡과 채소를 고추장이라는 낯선 양념에 볶아낸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미가 물었다. 그녀는 그 강렬하고 자극적인 붉은색에 자신도 모르게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궁에서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상스러운 색깔과 모양새였다. 이것은 떡볶이라는 것이다. 정원이 웃으며 말했다. 궁의 음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고단한 하루의 시름을 잊기 위해 먹는 아주 뜨겁고 정직한 맛이지. 한번 먹어보거라. 다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붉은 고추장 양념이 잔뜩 묻은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그녀의 미각에 신세계가 열렸다. 맵고 달고 짜고 감칠맛이 나는 아주 복합적이고도 중독적인 맛. 궁중 음식의 섬세하고 절제된 맛과는 전혀 다른 원초적이고도 강렬한 맛이 그녀의 혀를 강타했다. 그것은 정제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솔직하고 살아있는 맛이었다. 이 어떠냐? 맵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다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도 잊은 채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자유의 맛을 느끼고 있었다. 법도도 격식도 체면도 없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질 수 있는 원초적인 해방감.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의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다. 그것은 그 어떤 궁중의 진수성찬보다도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관능적인 식사였다. 짧은 반나절의 행복이 끝나고 다미는 다시 차가운 궁궐의 담장 안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가 다시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궁궐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안정된 삶의 터전이 아니라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혀끝에는 아직도 떡볶이의 맵고 달콤한 맛이, 그리고 정헌과 나누었던 그 뜨거운 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 나누었던 자유의 맛을 미치도록 그리워했다. 그날 밤 임무를 마친 다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수라간으로 향했다. 그녀는 임금님을 위해 준비된 희고 정갈한 가래떡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저작거리에 그 강렬했던 붉은색 고추장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기 시작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대담하며 아주 열정적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만 있다면 궁궐의 가장 고귀한 재료와 저작거리의 가장 천한 재료를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사랑처럼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맛을, 만약 이 차가운 궁궐 안에서 자신의 그리움의 맛을, 금지된 사랑의 맛을 내 손으로 직접 재현해낼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창조적인 영혼이, 위험한 사랑의 열정이 이제 막 새로운 요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궁궐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수라간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순찰을 도는 군사들의 발소리만이 강한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찬방, 시완방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다미는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달콤한 요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몰래 모아온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나 오르는 최고급 햅쌀로 만든 희고 부드러운 가래떡이었다. 다른 하나는 얼마 전 정헌이 순찰을 핑계로 몰래 그녀에게 건네주고 간 붉고 진한 고추장 한 단지였다. 가장 고귀한 것과 가장 천한 것, 궁궐의 맛과 저작거리의 맛,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사랑. 다미는 작은 화로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연기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다. 그녀는 작은 냄비에 몰래 길어온 우물물을 붓고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말린 멸치 몇 마리를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끓고 있는 멸치 육수 안에 넣었다. 맑았던 국물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고 탁하게 변해갔다. 그것은 정헌을 향한 그녀의 마음과도 같아했다. 법도와 규칙 속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던 그녀의 마음에 정헌이라는 남자가 들어온 순간
그녀의 세상은 온통 이 붉은 고추장처럼 위험하고도 열정적인 색으로 물들어 버렸다. 그녀는 그 붉은 국물에 흰 가래떡을 넣었다. 떡이 말랑하게 익어갈 무렵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물 맛을 보았다. 맵고 짰다. 그녀는 저잣거리에서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해내며 몰래 가져온 조청 한 숟가락을 넣어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맵고 달고 짭짤한 맛의 완벽한 균형. 마침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요리가 완성되었다. 반짝이는 붉은 양념을 뒤집어 쓴 부드러운 쌀떡, 그 강렬하고도 매혹적인 냄새가 작은 찬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밤, 금음달이 희미하게 빛나던 밤이었다. 다미는 자신이 만든 떡볶이를 작은 옹기 그릇에 담아 보자기에 싼 채 약속 장소인 후원의 감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원이 먼저 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미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늘 칼을 쥐는 손답게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달이었느냐? 아닙니다. 나으리,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준비해온 보자기를 풀었다. 옹기 그릇의 뚜껑을 열자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와 함께 붉고 윤기 나는 떡볶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이게 무엇이냐, 그날 우리가 저잣거리에서 먹었던 그것과 비슷하구나.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다미가 말했다. 수라간의 떡과 저잣거리의 고추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으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맛이라고 여기며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맛. 그 말에 정원은 다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떡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다. 그의 얼굴에 감탄이 떠올랐다. 궁중 떡볶이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떡의 식감과 저잣거리 음식의 강렬하고 중독적인 양념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특별하고 맛있었다. 앞으로는 이 음식의 이름을 우리라고 하자꾸나. 그가 다미의 입에 떡볶이 한 조각을 넣어주며 말했다. 이것은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이 아는 우리만의 비밀 음식이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에게 떡볶이를 먹여주며 아이들처럼 웃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이제 그들만의 맛과 그들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헤어지고 다미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복도를 막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박상궁이었다. 이오메요,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싸돌아다니는 것이냐. 박상궁의 날카로운 눈이 다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는 다미의 몸에서 풍겨오는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매운 양념 냄새를 맡았다. 궁궐 안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냄새였다. 잠시 바람을 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마님, 다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변명했다. 내년의 얼굴이 꼭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년의 얼굴이구나. 수상한 짓 하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거라. 박상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한번 쏘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달콤했던 비밀이 이제 막 위험하고
독이 든 시선에 발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와 정원의 사랑이라는 이름에 맵고도 달콤했던 떡볶이는 이제 곧 궁궐 안의 잔인한 정치와 질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운명이었다. 그 후로 몇 달간 다미와 정원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그들만의 비밀 음식인 떡볶이와 함께 더욱 깊어만 갔다. 다미는 밤마다 몰래 떡볶이를 만들었고 정원은 순찰을 핑계로 그녀를 찾아와 함께 그 맵고도 달콤한 그리움의 맛을 나누었다. 그들에게 궁궐의 밤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았다. 다미의 요리 실력 또한 사랑과 함께 일취월장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다른 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창의성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위한 거대한 연회가 열렸다. 수라간 전체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며 연회 준비에 매달렸다. 이 연회의 성공 여부에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연회에서 다미의 재능은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빛을 발하고 말았다. 그녀는 기존의 궁중 요리법에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더한 아주 특별한 신선로를 만들어냈다. 그 맛은 연회에 참석한 임금과 청나라 사신들 모두를 감탄시키기에 충분했다. 과연 조선 제일의 맛이로구나. 청나라 사신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깨가 으쓱해진 임금은 그 자리에서 일개 나인에 불과했던 다미를 직접 불러 큰 상을 내렸다. 그것은 수라간의 궁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동시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 사람의 질투심을 깊게 찔렀다. 바로 박상궁이었다. 저 어린 것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박상궁은 임금의 칭찬을 받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다미의 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수라간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미의 그 빛나는 재능 뒤에 분명 무언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 박상궁은 유령처럼 다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나인들을 닥달하여 다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게 했다. 다미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요즘 다미 그 아이 밤마다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는 것이냐. 글쎄요, 마마님 몸이 안 좋다며 일찍 처소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박상궁의 집요한 감시망에 다미의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 밤늦게 혼자서 수라간의 후미진 찬방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아주 희미하게 풍겨오는 낯선 고추장 냄새. 박상궁은 직감했다.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면 다미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그날도 다미는 정원을 만나기 위해 몰래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박상궁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녀의 뒤를 밟아 낡은 찬방의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다. 감히 궁녀 따위가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르는 귀한 흰떡을 가지고 저작거리에 천한 백성들이나 먹는 붉은 고추장 따위로 정체불명의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수라간의 법도를, 나아가 궁의 기강을 뒤흔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 박상궁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떡볶이를 들고 찬방을 나서는 다미의 뒤를 계속해서 밟았다. 다미가 향한 곳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정자였다. 박상궁은 정자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비밀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다. 정자 안에는 내금위장 정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미는 자신이 만든 그 천한 떡볶이를 정원의 입에 직접 넣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연인들처럼 다정하게 웃고 속삭이고 있었다. 궁녀와 내금위장의 금지된 사랑, 박상궁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수라간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발각되는 즉시 두 사람 모두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끔찍한 대역죄였다. 그녀는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인 박상궁파의 반대 세력이자 정원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세자 씨찌에게까지 타격을 입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손에 너무나도 완벽한 칼자루가 쥐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는 당장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녀는 희열의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읊조렸다. 사랑이라. 궁궐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지. 너희들의 그 어리석고 뜨거운 사랑이 이제 곧 너희 둘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밧줄이 될 것이다. 다미와 정원의 사랑이라는 이름에 맵고 달콤했던 떡볶이는 이제 궁궐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정치적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 위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얼마 뒤 궁궐에서는 데비마마의 탄신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게 되었다. 수라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연회의 성공은 수라간 궁녀들의 목숨이 걸린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였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연회에서 임금의 신임을 얻은 서다미는 나이 어린 나인으로서는 파격적이게도 연회의 주요 음식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동시에 그녀를 시기하는 모든 이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다. 담이 그 아이가 데비마마의 주안상에 오를 7보화양적을 맡는다고 하더구나. 박상궁은 다른 상궁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질투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수십 년 경력을 무시하고 굴러온 돌처럼 나타난 저 어린 계집이 감히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권위를 넘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연회가 다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한 나인을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주 낮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끔찍한 음모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첫째, 목표물
그녀는 감히 임금이나 대비마마를 직접 노리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일이 너무 커지고 나의 금이의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평소 심장이 약하고 특정 약재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어린 후궁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그 후궁의 죽음을 마치 사고나 지병 악화처럼 위장할 생각이었다. 둘째, 독약, 그것은 즉효성 독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이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특정 약재와 음식이 만나면 아주 느리게, 그러나 치명적인 독성을 만들어낸다는 궁궐의 오래된 비방. 그녀는 수라간의 책임자로서 궁의 모든 약재와 식자재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연회 음식 중 하나에 아주 소량의 문제의 약재를 몰래 섞어 넣을 계획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생양. 그녀는 이 모든 죄를 서다미와 그녀의 정인 킹렌인 내금위장 정원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네오는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담이 그 아이의 처소에 잠입하여 내가 주는 이 약재 주머니를 숨겨두거라. 박상궁이 자신의 신복나인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그 안에는 후궁을 죽음에 이르게 할 바로 그 약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내일 연회가 끝나고 사달이 나거든 너는 의금부 조사관들 앞에서 이렇게 고하는 것이다. 네가 우연히 다미가 밤중에 내금위장 정원과 밀회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정원이 다미에게 이 수상한 약재의 주머니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거사를 운운하며 반역을 도모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말이다. 그것은 완벽한 각본이었다. 금지된 사랑을 나누던 궁녀와 내금위장, 그리고 그들의 처소에서 발견된 독약, 그들이 주고받던 비밀 쪽지들은 반역을 도모한 증거물로 둔갑할 것이었다. 그리고 다미가 밤마다 몰래 만들던 그 붉고 정체불명의 떡볶이는 주군을 저주하기 위한 끔찍한 흑마술의 음식으로 포장될 터였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한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시각 다미와 정원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또다시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있었다. 다미는 자신이 연회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정원에게 자랑했다. 나으리, 제가 드디어 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회만 무사히 마치면 저도 정식으로 상궁 마마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원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궁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너무 높이 나는 새는 다른 이들의 시기를 받아 그 날개가 꺾이기 마련이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내 주위에는 너의 재능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으니 항상 몸조심해야 한다. 그의 걱정스러운 말에 다미는 그저 아이처럼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정원만 곁에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다가올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마침내 연회 전날 밤이 되었다. 수라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궁녀들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최고 상궁인 박상궁은 매의 눈으로
모든 음식의 조리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감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고 진지해 보였다. 연회에 오를 모든 음식들이 완성되고 잠시 동안 수라간의 정적이 흘렀다. 박상궁은 다른 궁녀들을 모두 물리고 자신이 직접 마지막으로 음식의 맛과 모양을 확인하겠다며 음식들이 보관된 찬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옷소매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약재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안에 하얀 가루를 자신의 목표물이었던 어린 후궁이 먹게 될 차가운 탕평채 그릇 위에 조용히 뿌렸다. 독이 든 가루는 음식과 함께 흔적도 없이 섞여 들어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치밀하고도 잔인한 덫은 이제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박상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찬방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내일의 연회장은 이제 화려한 축제의 공간이 아닌 끔찍한 비극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벌어질 거대한 재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데비마마의 탄신 연회날, 경복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생기가 넘쳤다. 아름다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왕족과 대신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궁중 악사들의 풍악,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등불까지 모든 것이 태평성대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 수라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서다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 연회의 가장 중요한 요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요리들이 하나씩 연회장으로 올려지기 시작했다. 다미가 만든 오색 찬란한 칠보화 양적이 박상궁이 노렸던 그 어린 후궁의 상 위로 올라갔다. 후궁은 아름다운 음식의 자태에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어 그것을 한 입 맛보았다. 잠시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몇 점을 더 먹었을 때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기어허, 수미.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다가 그대로 상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금은 진노했고 어이들이 달려와 쓰러진 후궁의 상태를 살폈다. 바로 그때 박상궁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제가 보았습니다. 전하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저기 저 나인 다미가 후궁마마의 음식에 무언가 수상한 가루를 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다미를 정확히 가리켰다. 저 아이를 당장 하옥시켜 국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의금부의 군사들이 곧바로 다미에게 달려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마마. 다미는 울부짖으며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군사들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죄인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이 모든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 모든 광경을 연회장의 경비를 서고 있던 내 금의장 정헌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다미가 결코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담이 하나를 노린 함정이 아니다. 박상궁은 평소 세자와 대립각을 세우던 노론 세력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세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세자의 신복이었다. 이것은 담위를 믿기로 자신을 엮고 나아가 세자의 입지까지 흔들려는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음모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담위는 끔찍한 고문 끝에 자신이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증거도 증인도 모두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들의 함정보다 더 큰 사건을 만드는 것, 담위의 죄를 자신의 더 큰 죄로 덮어버리는 것, 그녀를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녀를 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리고 내가 잡혀 들어간 후에 이 서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담이 그 아이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소매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부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박상궁과 같은 노론 세력의 핵심 인물인 영의정의 앞을 가로막으며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역적을 처단한다. 이 늙은 여우의 목을 베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경악과 혼란에 휩싸였다. 주변의 모든 내금위 군사들이 그에게 칼을 겨누었다. 멈추어라. 정원, 네가 지금 미쳤느냐?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일이다. 후궁을 독살하려 한 것도 모두 이 거사를 위한 사전 계획이었을 뿐 나는 역적이다. 그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다. 수라간의 그 나이는 내가 그저 이용한 어리석은 장기말에 불과하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모든 죄를 스스로에게 뒤집었었다. 그는 담위를 자신과 같은 반역죄인이 아닌 그저 사랑의 눈이 멀어 역적에게 이용당한 가엾고 순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몇 번 저항하는 척하다가 순순히 동료들의 칼에 제압당했다. 그는 의금부의 군사들에게 끌려가며 끌려오고 있는 담위와 아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고, 살아남으라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감옥 속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날 밤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감옥, 담위는 정원의 부하가 몰래 전해준 작은 천 조각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 천 조각에는 정원의 마지막 말이 그의 피로 쓰인 듯한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살아남아라, 담이야. 그리고 우리의 떡볶이 맛을 잊지 말거라.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끔찍한 희생을 했는지를, 그녀의 입안에서 맵고 달콤했던 그 떡볶이의 맛이 이제는 너무나도 쓰고 아픈 눈물의 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끝이 나고 있었다. 내금위장 정원의 자백으로 모든 사건은 그가 꾸민 역모로 종결되었다. 그는 반역죄로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을 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서다미는 그의 희생 덕분에 역모의 공범이라는 혐의는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금위장과 정을 통한 죄, 그리고 궁의 귀한 식재료를 멋대로 사용한 죄를 물어 곤장 50대를 맞고 궁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등에는 붉은 피멍과 함께 불경한 계집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한때 수라간의 천재라 불렸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미는 궁에서 쫓겨난 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떠돌았다. 그녀는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험한 일을 하며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정원을 잃은 슬픔과 자신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우리의 떡볶이 맛을 잊지 말거라.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밤이면 몰래 그들의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가장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 맵고 달콤한 맛을 느낄 때마다 달빛 아래에서 함께 웃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몇 년간 험한 일을 하며 푼푼히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종로의 저작거리 가장 후미진 곳에 아주 작은 좌판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그녀가 팔 수 있는 유일한 음식, 그녀의 심장과도 같은 음식, 바로 맵고 뜨거운 떡볶이였다. 처음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을 낯설어 했다. 그때까지 떡볶이는 간장으로 만든 양반들이나 먹는 궁중 음식으로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뻘겋고 맵고 자극적인 이 천한 음식에 사람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강렬하고도 중독적인 냄새는 굶주린 서민들의 발길을 조금씩 그녀의 좌판 앞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한두 사람이 그녀의 떡볶이를 맛보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 이리 맛있어. 맵고 뜨거운데 이상하게 계속 당기는 맛이야. 그 맛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녀의 떡볶이는 싸고 푸짐하고 맛있었다. 고된 노동에 지친 시장 상인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것은 최고의 음식이었다. 그들은 맵고 뜨거운 떡볶이 한 그릇으로 시름을 잊고 허기를 채우고 서로를 위로했다. 다미의 작은 좌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떡볶이를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정헌이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 평범한 백성들의 소박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떡볶이는 그렇게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태어나 저작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음식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또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미는 이제 주름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좌판은 이제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원조 할머니 떡볶이 집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게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매일같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도 그녀의 가게 앞은 떡볶이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젊은 연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 그들은 모두 그녀가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다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흐릿한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늠름한 군복을 입고 자신을 향해 아주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날의 정원이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환영이었다. 하지만 다미는 그를 향해 함께 미소 지어주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담긴 음식은 이렇게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거대한 떡볶이 철판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길은 평생의 세월이 담겨 그 어떤 궁중의 대가보다도 더 깊고 더 위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과 눈물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희망을 담아 또 한 그릇의 떡볶이를 세상에 내어놓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국민 음식 떡볶이에 아무도 몰랐던 맵고도 달콤하며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진짜 유래였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애틋한 사랑과 슬픈 역사. 떡볶이는 원래 궁중 음식이었다. 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즐기는 음식 하나하나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 소중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서다미와 정원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던 떡볶이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유산이란 금이나 보석이 아닌 이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드시는 떡볶이 한 그릇을, 나아가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픈 사랑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 역시 가장 힘든 시련을 통해 가장 빛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